반갑습니다. 6월 전국연합학력평가 고2 정치와 법 해설을 맡은 저는 박민아입니다. 자, 우리 앞에서 총평에서 선생님이 이번 문제들이 어땠는지, 그리고 이번 전국연합학력평가 정치와 법 문제들이 여러분에게 의미하는 바가 뭔지 잘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바로 본격적으로 1번 문제부터 한번 정리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정치와 법을 선택을 하게 되면요, 1번 문제에서 막 배치가 자주 되는 주제 중에 하나예요. 자주 된다라는 표현도 좀 그런 게 사실은 한 98%의 확률로 배치가 돼요. 어떤 내용이 배치가 되냐면은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것처럼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해서 정치의 의미가 딱 1번 문제에 배치가 되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학교에서 이렇게 순서대로 처음부터 이렇게 쭉 배우기 시작했다면은 제일 처음에 배웠던 그 내용이에요. 우리 그 내용 한번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입주민 대표회의에서 생활수칙을 만들었대요. 자, 우리 이러한 활동을 정치라고 볼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은 네, 정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치는 여기가 포인트죠. 모든 사회 집단에서 나타나는 대립과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하는 과정이다 라고 보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답은 넓은 의미에서 정치를 바라보고 있는 거겠죠. 반면에 을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요, 정치라고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치는 정치 권력의 획득, 유지, 행사와 관련된 여기가 포인트죠. 국가 고유의 활동이다. 국가의 한정된 활동이다 라고 보기 때문에 을은 좁은 의미의 정치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이렇게 정한 다음에 1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일단 갑의 관점은 읽지 않고 선지 이 부분에다가 한번 밑줄 쳐볼게요. 소수의 통치 엘리트에 의해서만 정치가 이루어진다. 여러분, 소수 통치 엘리트와 같은 표현은요, 국가와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국가와 관련된 뭔가 이런 활동에 국한된 사람들에서만 정치가 이루어진다라고 보는 관점은 결국에 좁은 의미의 정치에 해당하는 설명이 되는 거겠죠. 갑의 관점은 넓은 의미의 관점이기 때문에 1번은 잘못된 설명. 2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일단 선생님 여기다가 밑줄 쳐볼게요. 국가 형성 이전의 정치 현상을 설명하기에 적합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앞에랑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을의 관점은 좁은 의미의 정치예요. 좁은 의미의 정치가 국가 형성 이전의 정치 현상을 설명하기 적합하지 않아요. 왜요? 좁은 의미의 정치는 어디를 전제로 해야 돼요? 반드시 국가의 존재를 전제로 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국가 이전의 정치 현상을 설명하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2번 잘못된 설명이 되는 거고요. 3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부분을 체크해볼까요? 다원화된 현대사회의 정치 현상을 설명하기에 적합하다. 여러분이 아예 이 내용을 문장 그 자체로 기억을 해주세요. 다양한, 다원해지는 현대사회 정치 현상을 설명하기에 더 적합한 것은 정치에 참여하는 주체를 더 다양하게, 더 넓은 의미에서 살펴보는 넓은 의미의 정치가 되는 거겠죠. 따라서 갑의 관점은 을의 관점에 비해 3번이 바로 1번의 정답이 되는 겁니다. 우리 4번 선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3번 얘기할 때 살짝 얘기했던 부분인데요. 정치 과정에 참여하는 주체가 더 다양하다라고 본다라고 하는 관점은요, 국가를 포함한 모든 사회 집단에서 나타나는 게 정치야 라고 바라보는 넓은 의미의 정치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는 거겠죠. 따라서 을의 관점이 아니라 갑의 관점은 을의 관점에 비해 라고 바꿔주셔야지 옳은 선지가 될 겁니다. 우리 마지막 5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급 회의에서 현장 체험 학습 장소를 결정하는 과정을 정치라고 보는 입장은요, 넓은 의미의 정치에 해당하는 거겠죠. 따라서 갑의 관점에만 해당이 될 겁니다. 따라서 1번에 옳은 것은 정답 몇 번? 바로 3번이 됩니다. 자, 이제 우리 2번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정치와 법 수업 시간에 쭉쭉쭉 필기한 내용이다. 자, 우리 필기한 내용의 제목을 빨리 한번 살펴보니까 법의 이념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법의 이념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정의, 합목적성, 법적 안정성. 그 중에서도 이 자료에는 정의만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정의를요, 특히 옳고 그름, 공정하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정의의 본질적인 내용은 평등이라고 볼 수 있어요. 평등을 바탕으로 한 정의를 크게 둘로 나누었을 때는 평균적 정의와 배분적 정의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평균적 정의는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누구나 똑같이 대우하는 형식적 평등을 의미하는 거고요. 왜냐면 지금 이 기준이 평등을 바탕으로 정의를 나눠본 거니까. 배분적 정의는 개인의 능력, 상황들에 따른 차이를 반영하고 이 차이를 인정하는 거예요. 쉽게. 따라서 우리는 이를 실질적 평등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우리 기억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용어 기억을 해주세요.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대우한다. 같은 것은 같게 대우하고요. 다른 것은 차이를 인정해서 다르게 대우하는 것은 바로 배분적 정의, 실질적 평등에 해당하는 설명이겠죠. 따라서 기억은 잘못된 내용이 됩니다. 니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선생님이 배분적 정의 뭐라 그랬죠? 차이를 인정하는 거라 그랬죠. 즉 합리적 기준에 의한 합리적 기준이 있는 차별은 인정한다. 다른 것은 다르게 대우한다. 라는 점에서 실질적 평등과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니은도 옳은 설명, 니은이 옳은 설명. 디귿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다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업무 성과에 따라서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 업무 성과가 만약에 이렇게 좋으면은, 쉽게 설명해서 이렇게 좋으면은 이만큼의 임금을 지급하고, 그렇지 못할 때에는 뭐 그 정도에 비례하는, 뭐 그 정도에 걸맞는 임금을 지급하는 거. 서로 다른 것을 다르게 대우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대우하는 무엇과 연결될 수 있는 거예요? 배분적 정의의 사례로 연결될 수 있는 겁니다. 평균적 정의는요, 정말 모든 것을 똑같이 동등하게 대우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디귿 잘못된 설명이 되겠죠. 마지막 리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다른 것을 다르게 대우하는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사람에게 필요한 연금을 지급하는 거. 다른 것을 다르게 대우하는 거죠. 차이를 반영해서 그 차이를 고려하는 거죠. 따라서 정답은 몇 번이 되는 겁니까? 니은, 리을에 해당하는 4번이 된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되셨나요? 자, 이제 우리 3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은요. 발문을 살펴보니까 법치주의 유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뭐 지필평가도 그렇고 혹시나 정치학업을 선택해서 계속 학평도 보고 뭐 모의고사도 보고 수능까지 선택을 한다면은 이러한 발문이 나오잖아요. 형식적 법치주의, 실질적 법치주의를 떠올려 주시면 됩니다. 한번 들어가 볼게요. A는요. 국가 권력 행사가 합법적 절차를 거쳐 제정된 법률에 근거하여 이루어진다면 여기가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 목적이나 내용은 문제 삼지 않는다. 오케이. 그냥 겉모습만 법률이면 되는 거야. 그 안에 목적이나 내용은 문제 삼지 않는 거예요. 따라서 A는 형식적 법치주의에 해당하는 설명이 됩니다. 반면에 B는요.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제정된 법률일지라도 목적과 내용까지도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B는 실질적 법치주의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찾을 수 있겠죠. 자, 우리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조금 공부를 한 친구들이 어렵지 않게 찾았을 텐데 자, 의외로 많은 친구들이 이러한 스타일? 이런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약간 이런 표?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나오면 당황해요.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는 거지? 여기다가 하나씩 넣어볼까? 형식적 법치주의는 막 이렇게 하는데요. 여러분 이런 문제를 푸는 가장 좋은 방법 알려드릴게요. 우리 학평 해설이고 또 문제를 응용하는 방법도 공부를 하는 거니까. 자, 우리 이런 스타일이 나왔을 때 앞으로 여러분이 풀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의 정답을 적으세요. 여러분의 정답을 옆에다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해볼게요. 형식적 법치주의는 독재 정치를 정당화하는 논리로 악용될 수 있는가? 일단 여기 읽지 말고 여러분의 정답을 적으세요. 네. 실질적 법치주의는 위헌법률 심사제도가 필요하다고 보는가? 위헌법률 심사제도 뭐였죠? 법률이 헌법에서 정한 정의, 뭐 인간의 존엄성과 같은 목적과 내용에 부합하는지를 살펴보는 것. 당연히 실질적 법치주의에서 필요하다라고 보겠죠. 자, 이제 이 부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치의 합법성을 중시하는 거. 통치의 합법성은요.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 모두 다 중시합니다. 왜? 형식적 법치주의는 법률이라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제정되었다면은 형식적인 합법성만 갖추고 있다면은 돼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실질적 법치주의는 법률이 겉으로 봤을 때도 법률, 형식적 절차를 갖췄을 뿐만이 아니라 목적과 내용까지도 정당해야 돼 라고 보는 거잖아요. 어쨌거나 둘 다 형식적 합법성을 중시하는 거예요. 따라서 A는 B와 달리라고 표현되면 안 되겠죠. 자, 우리 마지막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력자의 자의적 통치 행위를 옹호하는가? 자, 우리 지금 이 뒤에 무엇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법치주의가 생략되어 있는 거죠. 법치주의는요, 통치자, 권력자의 자의적 통치 행위를 옹호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둘 다 옹호하지 않는 거예요. 둘 다 법치주의니까요. 따라서 B는 A와 달리라고 서술되면 안 되겠죠. 둘 다 옹호하지 않으니까요. 이해되셨어요? 여기까지. 따라서 정답은 OOXX라고 얘기하고 있는 누가 되는 거예요? 을이 되는 거겠죠. 라는 식으로 여러분이 조금 더 정확하고 빠르게 문제를 푸실 수 있습니다. 되셨나요?
자, 이제 우리 4번 문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4번 같은 스타일은요, 지금 고3, 여러분의 선배 수험생들도 어려워하는 부분이에요. 왜냐면 외워야 되거든요. 조금 암기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은 또 거꾸로 얘기하면요, 암기하면 굉장히 쉬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혹시 알고 있는 내용, 학교에서 배웠던 내용, 개념에 빈틈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계기가 되길 바랄게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 최고 심의기관, 여기서 다 나왔지 뭐 사실. 자, 우리 행정부 최고 심의기관이 A는 어디가 되는 거예요? 국무회의가 되는 거겠죠? 자, 우리 두 번째 사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관과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고 대통령 직속기관이다라는 점에서 우리 B 바로 어디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감사원이라고 찾을 수 있는 거겠죠? 그럼 바로 1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눈에 크게 뜨고 잘 보셔야 돼요. 조약의 체결, 비준에 대한 동의권이라고 적혀 있어요. 조약의 체결 및 비준은 원칙적으로 대통령의 권한이에요. 근데 중요한 조약에 한해서 조약의 체결 및 비준에 대한 동의권은 국회의 권한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1번은 잘못된 설명이 되는 거겠죠. 2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한쟁의에 대한 심판,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자체 간의 권한쟁의 심판을 담당하는 곳은 헌법, 재판소가 되겠죠. 따라서 2번도 잘못된 설명. 3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의 세입, 세출 쉽게 설명해서 들어온 돈과 나간 돈이 잘 맞아 떨어지는지, 잘 계산이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것. 결산 검사권은 감사원의 역할입니다. 따라서 B는 감사원이기 때문에 옳은 설명, 정답 3번이 되겠죠. 이거 여러분 이렇게 앞으로 외워주세요. 감사원이 하는 일, 세입, 세출, 결산의 검사를 담당한다. 감사원이 하는 일, 세입, 세출의 결산의 검사를 담당한다. 라고 외우면 조금 더 수월하게 외우실 수 있겠죠. 따라서 우선은 3번이 옳은 설명입니다. 4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정 사안에 대한 국정조사권은요, 국회의 권한이었고요. 저희 마지막 5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일단 말이 안 되는 게 감사원장은 국무회의의 모든 구성원을 임명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저희 국무회의 구성원 의장 대통령, 부의장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감사원장이 모든 구성원을 임명하는 거 당연히 아니겠죠. 따라서 정답은 4번의 몇 번? 옳은 것은 정답 3번이 됩니다. 저희 4번 문제에서는요, 여러분이 그냥 정답은 혹시나 맞췄을지라도 1번, 2번, 4번이 왜 잘못된 건지, 어느 국가기관을 의미하는 건지까지를 여러분이 꼼꼼하게 따지셔야 됩니다. 되셨죠? 자, 이제 우리 1면의 마지막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문제예요. 자, 우리 5번 문제는 정부 형태와 관련되어 있는 대단원 2단원의 문제입니다. 정치화법을 배우기 시작할 때 많은 친구들이 대단원 1단원을 이렇게 수월하게 공부를 해요. 근데 대단원 2단원에 가면 약간 당황해요. 왜냐하면 바로 처음부터 정부 형태가 나오거든요.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근데 이 부분도 어렵지는 않게 나온 부분이었어요. 확실하게 개념 공부만 되어 있다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법부와 행정부가 별도의 선거를 통해 구성되는가? 자, 우리 정부 형태는요, 결국에 권력기관 간의 구성 형태예요. 조금 더 쉬운 표현으로는 입법부와 행정부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예요. 자, 입법부와 행정부가 별도의 선거를 통해 구성되어, 즉 서로 떨어져 있어요. 엄격한 분립관계예요. 라고 보는 입장은 대통령제에 해당이 되는 거겠죠. 입법부 행정부가 별도의 선거를 통해 구성되지 않아요. 의회 의원 선거를 통해서 행정부가 구성되어 의원 내각제에 해당하는 설명이 되는 거겠죠. 우리 가는 아직 모릅니다. 그럼 바로 1번을 내려오는데요. 여러분, 이런 문제는요, 선생님처럼 푸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하실 수 있어요. 여기다 밑줄 치세요. 의회가 내각을 불신임할 수 있다. 의회가 내각을 불신임할 수 있어. 내각 불신임권을 통해 견제할 수 있는 것은 의원 내각제에 해당하는 설명이죠. 근데 A는 대통령제잖아. 그럼 1번은 잘못된 설명. 이렇게 찾는 게 조금 더 정확해요. 자, 이제 우리 2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법부와 행정부의 권력이 융합된 정부 형태, 의원 내각제에 해당하는 설명이죠. 입법부를 통해서 의회 의원 선거를 통해서 내각이 구성되는, 따라서 의원 내각제에 해당하는 설명, A는 대통령제. 따라서 2번도 잘못된 설명. 3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 중에 행정부 수반의 임기가 보장되는 쪽은 대통령제에 해당하는 설명이 되는 거겠죠. 왜요? 의원 내각제의 경우에는요, 내각 불신임 때문에 행정부 수반의 임기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못하죠. 따라서 대통령제에 해당하는 설명 A겠죠. 3번도 잘못된 설명이 됩니다.
4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원수와 행정부 수반이 동일인이다. 행정부 수반이자 국가 원수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곳은 둘이 같은 사람이 담당하고 있는 것은 대통령제에 해당하는 설명이 되는 거겠죠. B는 의원내각제이니까 잘못된 설명. 마지막 5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질문을 한번 넣어보세요. 행정부는 의회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을 지는가? 이거 여러분 정치적 책임은요 정말 쉽게 설명하면은 나를 뽑아준 사람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예요. 행정부가 의회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을 질까요? 대통령제에서는 아니겠죠. 의원내각제에서는요? 맞죠. 왜? 의회 의원 선거 결과 의원내각제, 행정부가 구성될 수 있으니까. 따라서 아니요, 네 순서로 들어가는 거. 그렇죠. 정답이 바로 5번이 되는 거겠죠. 자, 우리 5번 문제는요. 여러분이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에 대한 정확한 개념도 알고 있어야 될 뿐더러 조금 문제가 요 내용까지를 파악을 하시려면요.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연습도 어느 정도는 되어 있으셔야 합니다. 되셨나요? 자, 이제 우리 두 번째 면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면은요. 여러분이 앞으로 일단 정치법 문제를 풀 때 발문을 먼저 살펴보는 연습도 한번 해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이 연습을 해주시면은요. 나중에 앞으로 계속 이어지는 정치법 시험에서 조금 더 수월하게 공부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다시 한번 더 발문을 살펴보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 발문 볼게요. 헌법의 기본 원리예요. 자,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 6가지 중에 무언가를 묻고 있을 거예요. 라고 머릿속으로 도식화를 시킨 다음에 자료를 빨리 보세요.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신청안내. 기존 복지제도 중에서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를 위해서 코로나19에 대응한 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에 대해서 이렇게 지급 금액을 하겠다,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실은 이 자료를 막 한 명일 때는 몇 명을 주는 얼마를 주는지, 뭐 3인일 때는 얼마를 주는지를 꼼꼼하게 살펴보기보다는 이 자료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한번 살펴보세요. 결국에 어떤 의미예요? 저소득 위기 가구를 조금 지원해 줄게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줄게 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줄게?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할게, 국가가 적극적 역할을 할게 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떠한 기본 원리, 복지국가의 원리와 연결시킬 수 있는 부분이겠죠. 우리 1번부터 5번 중에 복지국가의 원리에 해당하는 것은 정답 2번이 되겠죠.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정답은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 1번, 3번, 4번, 5번이 각각 어떤 헌법의 기본 원리인지도 한번 찾아봅시다.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 너무 쉽죠. 자유민주주의. 3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가 문화를 보호하고 발전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원리는 문화국가의 원리에 해당하는 내용이겠죠. 4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의사를 결정하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 이름이 일 다 했죠? 국민주권주의. 마지막입니다. 우리나라의 통일을 평화적인 방법으로 추구하자. 바로 평화통일 지향과 연결시킬 수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어렵지 않게 무엇을 찾을 수 있었다? 2번이다 라고 하는 거 찾을 수 있었을 겁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자료를 보고 여러분이 헌법의 기본 원리 6가지 중에서 복지국가 원리를 쏙 뽑아내는 것이 포인트였습니다. 자, 이제 7번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번 문제 어려웠을 겁니다. 7번 문제는요, 우리가 정당제도 유형, 대단원 3단원에서 공부하는 그 내용도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정부 형태 중에서 좀 난도가 높은 내용, 막 정치 현상과 연결시켜서 어떠한 정치 상황에서 이러한 내용이 나올 것인지까지 응용하는 문제였기 때문에 막 잘 풀다가도 7번에서 딱 멈췄을 수 있어요. 한번 7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국가 의국의 정당 제도 하면 여러분 양당제, 다당제를 일단 기본적으로 떠올려주셔야 되죠. 그리고 각 국가 의국은 모두 여기 포인트 전형적인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대요. 첫 번째 사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국의 의회는 현재 5개의 정당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데 제1당의 의회 의석 비율은 27%에 불과하대요. 제1당을 쉽게 설명하면요. 가장 많은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조금 더 쉽게 얘기해볼까요? 의회 의원 선거 결과 1등한 정당. 그 정당의 의석 비율이 27%에 불과하대요. 그리고 지금까지 치러진 모든 의회 선거에서 어느 정당도 과반 의석을 차지하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는 2가지 내용을 뽑아낼 수가 있어요. 제일 첫 번째는 정당 제도의 유형 중에서는 어디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바로 다당제에 해당이 되는 거겠죠.
자, 이제 우리 두 번째 내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1당의 의회 의석 비율이 27%에 불과해요. 그리고 대통령제예요. 그 말은요. 대통령이 뭐 어느 정당에 소속이 되어 있을지라도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은 의회 내에서 그 영향 크기가 작고 과반 의석을 차지하지 못했으니까. 왜? 과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없다 그랬으니까 나머지 정당이 더 쉽게 말해서 크기가 큰 상황이 되는 거겠죠. 이거 우리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여소야대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되셨나요? 자, 이제 우리 두 번째 사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을국의 의회는요, 현재 행정부 수반이 속한 A당은 40%로 과반 의석을 차지하지 못했고요. 나머지 정당이 60%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대요. 그럼 A, B가 아닌 다른 제3의 정당은 없는 상태이네요. 그쵸? 자, 그 다음에 한편 이전 의회 의원 선거에서는 행정부 수반이 속한 B당이 67%, A당이 33% 의석을 차지하고 있대요. 그럼 정당주도의 유형으로는 양당제를 의미하는 거고요. 지금 현재에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행정부 수반이 속한 정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 여소야대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거겠죠. 여기까지 정리되셨죠? 그럼 우리 1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국의 현재 정치 상황에서는 여소야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옳은 거 찾는 거였죠? 정답 1번. 끝. 자, 우리 2번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을국의 현재 정치 상황은 여소야대의 상황인데 행정부의 강력한 정책 추진 용이하지 않겠죠. 힘들 겁니다, 상대적으로. 여소야대의 상황이니까. 3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 부분. 정당 간 대립 시 중재가 어렵다. 정당 간 대립 시 중재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는 어느 정당 유형에 들어가는 거예요? 양당제에 해당하는 설명이 되는 거겠죠. 자, 우리 갑국의 정당 제도는 다당제, 을국은 양당제이기 때문에 잘못된 설명이 되는 거겠죠. 되셨죠? 자, 이제 우리 4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다가 한번 체크해볼까요? 다수당의 횡포가 끝까지 나타날 가능성이 낮다. 자, 우리 다수당의 횡포가 나타날 가능성이 낮은 것은 다당제에 해당하는 설명이 되는 거겠죠. 근데 을국의 정당제도는 양당제에 해당하는 설명이기 때문에 4번도 잘못된 설명이 됩니다. 우리 마지막 5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에 끝까지 비추직해요. 용이하다.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에 용이한 것은 다당제에 해당하는 설명이 되는 거겠죠. 을국의 정당제도는 현재 양당제의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5번도 잘못된 설명이 되겠죠. 따라서 7번의 정답은 바로 1번이 됩니다. 우리 7번에서 여러분이 조금 어렵게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부분은요. 이 부분 여소야대 상황을 찾아내는 연습을 여러분이 해주셔야 됩니다. 되셨나요? 이렇게 선생님이랑 7번 문제까지 마무리를 해보았습니다. 8번 문제 살펴볼게요. 밑줄 친 기역, 리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동그라미 도 세모시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 이런 문제는요, 여러분이 일단 읽으면서 무언가를 파악하는 것도 좋지만 바로 1번부터 그냥 비교해 보시는 것이 훨씬 더 빠릅니다. 바로 1번부터 비교해 볼게요. 동그라미도에 대한 지도 감독은 세모시가 가진다? 말이 안 되죠. 왜요? 지금 동그라미도는요, 광역자치단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세모시는요, 기초자치단체를 의미하는 거겠죠. 광역자치단체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기초자치단체가 갖는다고요? 이거는 말이 되지 않습니다. 요 둘을 찾고 나면은 여러분이 1번은 어렵지 않게 잘못된 선점을 알아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우리 2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모시의 의결기관은 세모시장이 아니라 세모시 의회가 되는 거겠죠. 따라서 2번 잘못된 설명. 3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귿. 세모시 한시적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지금 여러분이 끝까지 밑줄 한번 살펴보세요. 세모시의 조례예요. 그러면 어디에 전체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동그라미 도가 아니라 세모시. 즉, 니은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봐야지 조금 더 정확한 설명이 되는 거겠죠? 3번 잘못된 설명. 4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민소환 임기 만료 전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을 소환해서 파면시킬 수 있는 제도가 되는 거죠. 주민들의 투표를 통해. 우리 주민 소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요. 세모시장뿐만이 아니라 동그라미 도장 모두 다 가능하겠죠. 도지사까지. 이해되셨나요? 따라서 리을과 기역 모두라고 바꿔주셔야 됩니다. 달리가 아니라 4번 잘못된 설명. 우리 마지막 5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모시장은요. 집행기관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요. 규칙을 제정할 수 있어요. 조례의 범위 내에서. 옳은 설명이죠. 세모시장은 세모시 조례 범위 내에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따라서 옳은 것은 정답 몇 번?
5번이 됩니다. 여러분이 8번 문제에서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은요. 집행기관과 의결기관,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가 하는 기능, 역할, 특징에 대해서 나누어서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도 나누어서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되셨나요? 이렇게 해서 우리 8번 문제까지 한번 마무리해 보았습니다. 자, 이제 우리 9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번 6월 전국연합 학력평가 시험 범위가 사실은 뭐 1단원부터 한 3단원 정도까지 이렇게 해당이 되는 부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좀 디테일한 내용까지도 문제 하나로 구성이 되었어요. 9번처럼요. 사법기관에 대해서만 딱 집어서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사법부, 사법기관을 연습할 수 있는 좋은 문제입니다. 한번 해볼게요. A는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대한 여기가 포인트예요.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확정하였다. 상고심, 항소, 상고. 자, 1심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서 항소해요. 2심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서 상고해요. 그럼 상고심을 담당하는 곳은 어디가 되는 거예요? 바로 대법원이 되는 거겠죠. 두 번째 사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갑은, 기소는 우리 뒤에서 배울 텐데요. 공소제기라고 해요. 기소된 갑은요. B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해서 여기 포인트 항소했대요. 여기서의 판결에 불복해서 항소했다라고 하는 거는 여기는 1심 법원이 되는 거겠죠. 결국 1심 법원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곳은 B는 지방법원이 될 겁니다. 뭐 지방법원 단독 판사인지 합의부인지까지는 우리가 아직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B는 지방법원이다, A는 대법원이다 라고 하는 것까지는 유추할 수 있습니다. 어떤 단어를 통해서 항소했다. 요 판결에 불복해서 항소했으니까 그리고 상고심을 담당했다 라는 점을 통해서 우리는 대법원 그리고 지방법원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1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요. 원칙적으로 상소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법원을 쉽게 설명해서 최종 법원이니까 따라서 더 이상 상소할 수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2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번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은요. 문장 그 자체로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위헌, 위법 명령에 대한 최종 심사권은요. 대법원이 갖습니다. 지금 A는 대법원이기 때문에 옳은 설명, 정답 2번이 되는 거겠죠. 선생님 요거를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가 최종 두 글자를 지어볼게요. 위헌, 위법 명령에 대한 심사권은요. 모든 급의 법원, 각급 법원이 다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에 대한 최종 심사권은 대법원이 갖는다라고 하는 거를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3번 B는 지방법원이었죠. 4번 위헌정당 해산 심판권은요. 헌법재판소의 권한이었습니다. 잘못된 설명. 마지막 5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고 사건을 담당한다. 항고, 재항고 모두 다 어떤 세트를 묶일 수 있는 거였죠? 결정 및 명령에 불복하는 세트였죠. 1심 법원의 결정 및 명령에 대해서 불복하는 게 항고였잖아요. 이해되셨어요? 따라서 B가 항고 사건을 담당한다. 잘못된 설명이 되는 거겠죠. 항고 사건을 담당하는 곳은 바로 2심 법원이 될 테니까요. 그리고 대법원의 결정에 대한 항고 사건을 담당한다 라고 하는 것 자체도 말이 안 되는 거겠죠. 따라서 9번에 옳은 것은 정답 몇 번? 바로 2번이 됩니다. 우리 9번 같은 문제들은요. 여러분 지필평가에서 충분히 시험 문제로 등장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꼼꼼하게 항소, 상고, 그리고 항고, 재항고, 1심, 2심, 3심 법원의 내용들 다 기억을 심급제도까지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9번 문제 한번 마무리해봤고요. 이면의 마지막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문제요. 많은 친구들이 10번 문제를 딱 보자마자 되게 내용도 길고 뭔가 카드 어려워 라고 생각했을 텐데 생각보다 굉장히 쉬운 문제였어요. 한번 해볼게요. 각 학생은 자신에게 배부된 정치참여 집단의 일반적 특징에 대해서 서로 다른 두 장의 카드를 선택한대요. 선택한 카드의 내용이 시민단체 이익집단 정당 중에 하나에만 해당하면 1점, 두 집단의 공통점에 해당하면 2점, 세 집단 모두에 해당하는 공통점이면 3점을 획득하고요. 선택한 두 장의 카드로 획득한 충점이 가장 높은 학생이 우승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바로 카드 먼저 보세요. 공익을 추구한다. 공익을 추구하는 거는요. 시민단체, 이익집단, 정당 중에서 어디에 해당할 수 있는 설명이에요? 그렇죠. 시민단체. 그리고 정당에도 해당할 수 있는 설명이 되는 거겠죠. 이해되셨어요? 우리 두 번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권 획득을 목적으로 한다. 누구에게만 해당할 수 있는 설명이에요? 정당에만 해당할 수 있는 설명이 되는 거겠죠. 세 번째, 정치사회의 기능을 수행한다. 어디예요?
그렇죠. 시민단체, 이익집단, 정당 모두에 해당할 수 있는 설명이 되겠죠. 마지막, 정부에 대한 비판과 감시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 역시 시민단체, 이익집단, 정당 모두에 해당할 수 있는 설명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카드 1을 뽑았을 때는 몇 점 얻는 거예요? 2점. 카드 2를 뽑았을 때는 1점. 카드 3과 카드 4는 각각 3점씩을 획득하게 되는 거겠죠. 그대로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카드 1과 2를 얻었기 때문에 값은 3점이 되는 거겠죠. 을은요, 카드 1과 3, 5점. 병은요, 카드 2와 4, 4점. 정은요, 카드 3과 4, 6점이 됩니다. 정리되셨어요? 이렇게 하면 우리 다 풀었네. 기억부터 볼게요. 우승한 학생은 정이다. 가장 점수가 높은 학생이 우승을 하는 거니까. 기억 옳은 설명. 자, 이제 우리 니은 살펴볼게요. 갑의 총점이 가장 낮다. 갑의 총점이 가장 낮다. 니은도 옳은 설명. 디귿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을의 총점은 5점. 병의 총점은 4점. 을의 총점은 병의 총점보다 높습니다. 디귿 잘못된 설명. 한 학생이 두 장의 카드를 획득할 수 있는 총점은 최소 몇 점일까요? 서로 다른 두 장의 카드를 골라야 돼요. 같은 카드가 아니라 서로 다른 두 장의 카드. 서로 다른 두 장의 카드라면 경우의 수 중에서 가장 최소의 점수가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이 두 장을 뽑는 경우가 해당이 되는 거겠죠. 이해되셨어요? 따라서 최소 2점이 아니라 3점에 해당하는 설명이 될 겁니다. 따라서 10번에 옳은 것은 정답 기억, 니은에 해당하는 1번이 됩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랑 10번 문제까지 한번 마무리해 보았고요. 3면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했지만 우리 시험 범위가 조금 이렇게 다른 때보다 방대하지 못하고 좀 좁다 보니까 디테일한 내용이 너무 잘 나왔어요. 이 부분도 여러분이 반드시 숙지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나라 국가기관 ABC에 대한 내용이고 상호 견제를 나타내는데요. 이거는 화살표 방향을 잘 보셔야 돼요. 누가 누구를 견제하는 건지. ABC는 각각 입법, 행정, 사법부 중 하나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우리에게 딱 하나의 힌트만 나와 있습니다. 위헌, 법률, 심판, 여기에 체크, 재청권. 자,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심판해 주세요 라고 제청할 수 있는 권한은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일단 누가 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부터 화살표의 시작이에요. 다시 한번 화살표의 방향을 잘 봐야 돼요. 화살표의 시작, 누가 하는 건지 생각해 봐야 돼요. 위헌, 법률, 심판, 제청해 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주체는 사법부가 되는 거겠죠. 위헌 법률 심판 제청권을 통해서 누구를 견제할 수 있는 거예요?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좀 심판해 주세요 라고 제청하는 거니까 법률이 제대로 된 건지 아닌지 쉽게 설명하면 한번 심판해 주세요 라고 제청하는 거예요. 그렇죠. 누구를 견제할 수 있는 거예요? 입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럼 나머지는 행정부에 해당하는 내용이 될 겁니다. 되셨나요? 그럼 바로 1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거소송에 대한 재판권을 가지는 것은 사법부에 해당하는 설명이 되는 거겠죠. A는 입법부이기 때문에 1번 잘못된 설명. 2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 개정안 제안 및 의결권을 가진다라는 점을 통해서는 우리가 입법부 찾을 수 있는 거겠죠. B는 사법부이기 때문에 잘못된 설명. 3번입니다. 국가 예산안에 대한 심의, 확정권을 가지는 건 어디가 되는 거예요? 바로 입법권에 해당이 되는 설명이 되는 거죠. 입법부에 해당하는 설명. C는 행정부이기 때문에 잘못된 설명이 됩니다. 4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안 거부권이 들어갈 수 있다. 자, 일단 여러분이 화살표를 보기 전에 여기 먼저 적어보세요. 법률안 거부권. 누가 누구를 견제할 수 있는 거예요? 일단 누가 행사하는 거야? 법률안 거부권. 그렇죠. 대통령이 행사하는 거죠. 이걸 통해서 누구를 견제할 수 있는 거예요? 법률안 거부권. 그렇죠. 입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되는 거겠죠. 결국에 정리하면요, 법률안 거부권은 행정부가 입법부를 견제하는 수단에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디귿은 사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요 방향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따라서 4번 잘못된 설명이 되는 거겠죠. 마지막 5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5번 기업과 니은의 주체를 한번 살펴보세요. 지금 누가 하는 거예요? 입법부가 하는 거예요. 니은도 입법부가 하는 거예요. 입법부가 사법부를 견제하는 거고요.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거예요. 모두 탄핵 소추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조심해야 될 점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탄핵 심판권은요, 누가 하는 거예요? 헌법재판소의 권한이 되는 거겠죠. 헌법재판소의 권한 중에 하나는 탄핵 심판이에요. 근데 이러한 탄핵 심판을 소추할 수 있는 청구 주체는 누가 되는 거예요? 바로 국회. 입법부가 되는 거겠죠. 자, 이제 두 번째. 탄핵을 소추할 수 있는 대상. 쉽게
탄핵 소추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는요. 대통령, 국무총리 뿐만이 아니라 법관 등에 대해서도 가능합니다. 그럼 잘 보세요. 입법부가 하는 거예요. 대통령과 국무총리,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는 거겠죠. 입법부가 하는 거예요. 법관, 사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되는 거겠죠. 이해되셨어요? 입법부가 대통령과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을 소추하고 입법부가 법관에 대한 탄핵을 소추한다. 모두에 해당할 수 있는 설명이 되는 거겠죠. 따라서 11번의 정답은 몇 번? 바로 옳은 것은 5번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11번 문제 어려웠어요. 자, 우리 어려운 이유는요. 일단 A, B, C를 찾는 것도 어려웠을 거고요. 각각의 사례는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마지막 5번이 어려웠을 겁니다. 탄핵 심판이 대상이 될 수 있는 것, 즉 탄핵 소추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국가기관은 대통령, 국무총리뿐만이 아니라 법관도 들어갈 수 있다. 라고 하는 거 이번 기회에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되셨나요? 자, 이제 우리 12번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권의 유형 A에 해당하는 설명을 옳은 것은 발문 살펴보니까 기본권에 대한 내용이네요. 자, 우리 이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 기본권 앞에 설명이 나와 있네요. 국가의 정치적 의사결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정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A는 바로 참정권이 되는 거겠죠. 1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등장한 현대적 권리는 어떤 기본권? 그렇죠. 사회권에 해당하는 설명이 되는 거겠죠.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성격의 권리. 그리고 3번, 헌법에 열거되어 있지 않아도 보장되는 권리는 자유권에 해당하는 설명이 되는 거겠죠. 4번, 기본권 보장을 위한 수단적 성격의 기본권.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때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 수단적 성격의 권리는 청구권이 되는 거겠죠. 마지막 5번, 국민주권주의.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이 주인으로서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은 정치 과정에 참여한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겠죠. 한 번 더, 국민이 주인으로서 목소리를 낸다라는 것은 정치 과정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될 거예요. 따라서 국민주권주의를 실현하는데 필수적인 권리이다라는 게 바로 정답이 되는 거겠죠. 따라서 12번의 정답은 바로 5번이 됩니다. 기본권과 관련된 문제였는데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자, 이제 13번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3번 문제는 이렇게 제시문을 살짝 쓱 보니까 법률 재개정 과정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죠. 기억부터 바로 연결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보호법 개정안은 국회의원 10인 이상이 발의할 수 있죠. 그쵸?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는 거는 국회의원 10인 이상 혹은 국회위원회 또는 정부도 가능했죠. 우선 기억은 옳은 설명이 됩니다. 니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는 국회의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한 것이죠. 왜? 모든 안건에 대해서 본회의에서 다 논의하는 건 비효율적일 수 있어요. 따라서 본회의 심의 전에 예비 심의를 거칠 수 있도록 하는 거, 바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한 것입니다. 니은 옳은 설명이 되겠죠. 정답은 기억, 니은에 해당하는 1번. 자, 우리 디귿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회의 의결을 위해서는 이거 여러분이 선생님 디귿도 옳은 설명인데요.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인데 정답이 없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 구체적으로 살펴보셔야 되는 거죠. 본회의 의결을 위해서는요. 국회 제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입으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떤 정족수예요? 국회 제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한 거죠. 그냥 제적의원 과반수의 뚝 찬성이 아니라 제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한 거였습니다. 따라서 디귿 잘못된 설명이 되는 거겠죠. 마지막 리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회의 의결을 거친 법률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즉시 법률로 확정된다. 잘못된 설명이죠. 왜요? 정부로 이송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통령이 며칠 이내에 15일 이내에 공포해야 되는 거죠. 혹은 15일 이내에 환부 거부할 수도 있는 거고요. 어쨌거나 정부에 이송되는 즉시 법률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공포하는 단계가 남아있죠. 따라서 정답 리을 잘못된 설명이 돼서 기억 니은에 해당하는 1번이 됩니다. 자, 이제 우리 14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 문제는요. 대단원 3단원에 해당하는 정치 참여에 대한 부분입니다. 실제로 대학 수학능력시험 정치화법에서도 최근에는 이 정치 참여와 관련되어 있는 기본적인 문제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 부분을 연습하기 위한 정말 좋은 문제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 역시 바로 1번이랑 맞춰보도록 할게요. 동그라미당 당원인 갑은요, 경제활성화 정책 제안서를 소속 정당에 제출했대요. 그게 시민이 직접 정책을 결정한 것과는 거리가 멀겠죠. 생각해보세요. 정책을 직접 결정할 수 있다? 정책의 결정과 집행, 즉 산출과 관련된 거는 결국 누가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엄격하게 말하면은 공식적인 권한을 부여받은 국가기관에서 가능한 거겠죠. 따라서 1번은 잘못된 설명이 됩니다. 2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모시 주민인 을은 세모시장 선거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에게 투표하였다라고 하는 거는 개인적 정치 참여에 해당하는 설명이 되는 거겠죠. 집단적 정치 참여 아닙니다. 2번 잘못된 설명. 3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모구는 주민들과의 사전 협의 없이 의료 폐기물 처리장을 건설하기로 결정했대요. 결국 네모구는요, 밑에 주민들의 의견을 귀담아 듣지 않고 그냥 위에서 알아서 하는 거잖아요. 그냥 주민들 의견 필요 없어, 사전 협의 없어, 우리가 할 거야 라고 상향식 의사결정이 아닌, 지금 선생님 손을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아래를 향하고 있죠. 따라서 하향식 의사결정이 나타나고 있는 내용입니다. 3번 잘못된 설명. 4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권단체는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여기가 포인트예요. 온라인 서명운동을 실시했대요. 온라인 서명운동을 실시했다라고 하는 거는요, 결국 전자민주주의의 실현 방법 중에 하나에 해당할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거겠죠. 전자민주주의는 시공간적 제약을 완화할 수 있는 정치 참여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14번의 정답은 4번이 됩니다. 마지막 5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별별도에서는 환경정책 관련 공청회에서 나온 학생들의 제안을 토대로 정책을 수립했다라고 하는 점을 통해서는요, 권위주의적 정책 결정이 아니라 오히려 민주주의적 정책 결정에 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겠죠. 따라서 14번에 옳은 것은 정답 4번이 됩니다. 정치 참여, 집단적 정치 참여, 개인적 정치 참여, 정치 과정까지도 연습할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15번, 이제 세 번째 면의 마지막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제를 채택하면서 의원 내각제 요소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도입하고 있는 의원 내각제정 요소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자, 우리 의원 내각제정 요소 이렇게 생각하세요. 의원 내각제, 그리고 입법부와 행정부가 선생님이 설명하는 내용으로는요, 구름다리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권력 융합적인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그 내용 염두에 두시면서 한번 살펴보셔야 되는 거고요. 혹은 우리 지필평가라면은요, 이렇게도 나올 수 있어요. 우리 모의고사에서 지금 전국연합에서 이 내용이 나왔잖아요. 객관식이 아니야. 이거 싹 지우고 선생님의 발문 이렇게 남겨놓고 논술형으로 나올 수 있어요. 지금 밑줄 친 의원 내각제정 요소에 해당하는 내용 3가지를 적으세요. 하나당 2점씩. 이렇게 해도 응용돼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선생님 충평 때도 얘기했듯이 이 문제들이 얼마든지 지필평가 때도 응용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 여러분이 외워주셔야 돼요. 우리나라 정부 형태에서의 의원 내각제정 요소는. 들어가 볼게요. 국무총리를 두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우리나라에서 행정부를 통할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서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역할, 총리가 마치 행정부를 이끄는 모양새가 의원 내각제에서 총리가 내각을 이끄는 모양새랑 비슷하구나. 그래서 이 역시 의원 내각제 요소에 해당이 됩니다. 갑 옳은 설명 을 살펴볼게요. 행정부가 법률안 제출권을 가진대요. 법률안 제출권 원래 원칙적으로 누가 하는 거예요? 입법부의 권한이에요. 근데 그걸 행정부가 건너가서 할 수 있다는 거는 둘이 융합되어 있는 구름다리를 의미하는 거겠죠. 따라서 을도 옳은 설명이 됩니다. 국민이 직접 선거로 대통령을 선출합니다. 의원 내각제에서는요, 내각이 어떻게 구성돼요? 의회의원 선거 결과 구성이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국민이 직접 선거로 별도의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 행정부 수반을 선출하는 것은 전형적인 대통령제 요소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 정입니다. 국회의원이 어디 소속? 입법부 소속. 국무위원 어디 소속? 쉽게 설명하면은 그냥 완전 동일한 개념은 아니지만 장관과 비슷한 거죠. 행정각부의 장관, 행정부 소속. 겸할 수 있다? 둘의 구름다리가 연결되어 있다. 오케이, 정도 옳은 설명. 따라서 정답은 갑, 을, 정에 해당하는 바로 4번이 되는 거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세 번째 면까지 한번 풀어보았습니다. 마지막 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례에 대한 옳은 분석 및 추론만은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문제 여러분이 생소하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습하시다 보면은요 수월하게 푸실 수 있어요.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사인 갑은 약사가 아닌 자와 동업해서 약국을 개설했다가 형사재판을 받게 됐대요. 약사가 아닌 자의 약국 개설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형사처벌을 규정한 약사법 조항들로 인해 갑은 이 부분이 직업의 자유가 침해되었다라고 주장했대요. 기억, 갑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기본권, 직업의 자유. 이 직업의 자유가 해당하는 기본권, 그렇죠. 결국에 자유권. 자유권은 적극적 성격의 권리 아니죠. 소극적, 방어적 성격의 권리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기억, 잘못된 설명이 됩니다. 이렇게 찾으시는 거예요. 자, 이제 니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이제부터 눈을 크게 뜨고. 갑은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했대요. 그런데 법원에 의해서 기각됐대요. 그러니까 갑이 직접 헌법재판소에 해당 법률의 위헌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때 헌법소원은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위헌법률 심판 제청에 신청을 했다가 기각된 경우 직접 해당되는 국민이 헌법재판소에 해당 법률의 위헌 여부를 확인하는 그렇죠. 위헌 심사형 헌법소원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는 거겠죠. 갑은 위헌 심사형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니은 옳은 설명. 디귿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해당 심판 조항들이 요게 여러분 밑줄 쳐보세요.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라고 결정했대요. 즉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아. 다른 표현을 하면은 과잉금지 원칙 잘 지켰어라는 표현이에요. 다시 한 번 더. 과잉금지 원칙 위반하지 않았어. 과잉금지 원칙 잘 지켰어. 기본권을 제한하려고 하는 그 목적에 맞게 그 범위에 맞게 필요한 정도에 한해서 딱 제한이 되어 있는 거야. 결국 합헌이야 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우리 디귿 잘 보세요. 헌법재판소는 해당 심판 조항들이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위반된다라고 보았다. 잘못된 설명이죠. 왜요? 자, 우리 법익의 균형성은요. 과잉금지 원칙의 세부적인 내용 중에 하나예요.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위반이 되었다면은 결국에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위반이 된 거겠죠. 왜냐하면 과잉금지 원칙 위반 세부 내용 중에 하나라도 위반된 경우에는 전체가 다 결국에 어긋난 거니까. 이해되셨어요? 다시 한 번 더.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위반된다라고 보았다면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한 거겠죠. 하지만 지금 제시문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되지 않았다. 합헌이다라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디귿 잘못된 설명이 되는 거겠죠. 마지막 리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헌이에요. 그래서 해당 심판 조항들의 효력은 유지되겠죠. 리을 옳은 설명. 정답은 니은, 리을에 해당하는 4번이 됩니다. 자, 우리 16번은요. 여러분이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이에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과 위헌심사형 헌법소원도 나눌 수 있어야 되고 과잉금지의 원칙도 한번 생각해서 법적 사고력으로 생각하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제 17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선거구에서 한 명의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구제를 하나의 선거구에서 2명 이상의 대표를 선출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줄여봅시다. 결국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의 선거구에서 한 명의 대표를 선출하는 소선거구에서 정확히는 소선거구제에서 무엇으로 바꾼다? 중대선거구제로 변경하고자 한다. 이때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1번. 군소정당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렇죠? 중대선거구제로 바꾸게 되면요. 군소정당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져요. 왜? 소선거구제에서는 쉽게 말하면 몇 등만 당선돼요? 1등. 하지만 중대선거구제에서는 예를 들어서 만약에 3명을 뽑는다면 3등까지도 당선될 수 있는 거니까 군소정당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이전에 비해서 더 높아지는 거겠죠? 1번 옳은 설명. 정답 1번. 자, 우리 2번 볼게요. 양당제가 형성되어서 정치적 안정을 이룰 수 있다. 정책 성공이나 실패의 책임 소재 파악이 용이하다. 선거운동 비용이 적게 들고 선거 관리가 용이한 것은 모두 소선거구제의 특징에 해당하는 내용이겠죠. 마지막 5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선거구 내에서 중대선거구제로 변경하면은 하나의 선거구 내에서 당선자 간 투표 가치의 차등 문제가 생기겠죠. 사라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정답은 몇 번? 가장 적절한 것은 1번이 되는 거겠죠. 소선거구제와 중대선거구제의 개념을 여러분이 파악할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18번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제시된 개정안 주요 내용의 기대 효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이런 문제를 푸실 때에는요. 잘 보셔야 돼요. 왜? 자료랑 관련되어 있는 걸 찾으셔야 돼요. 다시 한 번 더. 그냥 나머지 선지들이 그래 다 맞는 말이야. 이거 다 옳은 설명인데 라고 해서 고르는 것이 아니라 자료와랑 연결되어 있는 것을 찾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이 지자체장을 거치지 않고 지방의회에 조례안에 제정, 개정, 폐지를 청구할 수 있게 됐대요. 자, 우리 여기다 한번 체크해볼까요? 지방의회에 조례안에 제정, 개정, 폐지를 청구하는데 예전에는 지자체장을 거쳤어야 돼요. 근데 지금은 거치지 않아도 된대요. 그 말은요, 쉽게 생각해보세요. 선생님, 저 이거 생소해요. 이거 무슨 제도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할지라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주민이 조례안의 제정, 개정, 폐지를 청구할 수 있게 되는 절차가 더 복잡해진 거예요? 간단해진 거예요? 간단해진 거죠. 왜? 지자체장을 거치지 않고 할 수 있게 된 거니까. 그리고 두 번째, 주민감사 청구를 위해 필요한 인구 요건이 완화되고 주민감사 청구에 참여할 수 있는 기준 연령도 낮아졌대요. 그 표현은요,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조금 더 확대되었다.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조건들이 더 완화되었다. 주민의 참여를 더 기대할 수 있다. 라는 공통적인 내용, 결국에 정답은 몇 번? 1번이 되는 거겠죠. 주민의 자치의식, 주인의식 쉽게 강화될 것이다. 우리 지역의 일은 우리가 스스로 처리할 수 있어. 라고 한 요건들이 더 완화된 거니까 자치의식이 더 강화될 수 있는 거겠죠. 나머지 내용들은 제시문과 관련이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18번의 정답은 바로 1번이라고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19번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번은요, 대단원 1단원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민주정치의 발전 과정과 나와 있는 부분이고요. 고대, 근대, 현대 셋으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모든 시민이 국가의 정책을 직접 결정했는가? 결국에 쉽게 줄이면 뭐예요? 직접 민주주의인가? 직접 민주주의를 채택한 곳은 딱 한 시기였죠. 어디? 그렇죠. 고대 그리스 아테네 민주주의 정치였죠. 자, 그건 아니었어요. 보통선거 원칙, 보통선거 뭐예요? 누구나 일정 연령 이상이면 성별, 재산, 학력 등등과 관계없이 누구나 정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대중이 정치의 전면에 나서게 되고요. 누구나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바로 현대민주정치가 되겠죠. 보통선거 원칙이 확립되지는 않았습니다. C는 근대 민주정치가 될 겁니다. 1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부 인권의 사상에 근거한 통치를 중시한다.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서요. 잘못된 설명이겠죠. 저희 천부 인권 사상에 근거해서 시민혁명이 나타났다라는 내용, 근대 민주정치와 더 연결시킬 수 있는 부분입니다. 2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민주정치가 근대 시민혁명 직후에 확립되었다. 잘못된 설명이 되는 거겠죠. 3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3번 선지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입헌주의 원리에 기반한 민주정치를 지향한다. 바로 근대 민주정치부터 이어진 내용입니다. 저희 근대 민주정치의 성과, 의의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거는요. 대의제가 확립되었어요. 근데 어떤 대의제냐면은 국민주권의 원리, 입헌주의에 기초한 대의제가 확립된 겁니다. 언제부터? 근대 때부터. 따라서 3번 옳은 설명이 되는 거겠죠. 4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서는요. 모든 사회 구성원의 정치 참여를 보장합니까? 아니죠. 저희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서 나타나는 시민은 누구만 의미하는 거예요? 자유민인, 성인 남성만 의미하는 거였죠. 여성, 노예, 외국인의 참여는 배제되기 때문에 제한된 민주정치다라고 하는 한계점에 있는 겁니다. 따라서 4번 잘못된 설명이 되는 거겠죠. 저희 5번은요. 3번 선지랑 같이 기억을 해주세요. 국민주권 원리에 기반한 대의제가 근대 민주정치부터 그 의의로 볼 수 있다라는 점을 통해서 B와 C 모두, 즉 근대와 현대, B와 C 모두 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거겠죠. 따라서 5번 잘못된 설명이 돼서 19번의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자, 우리 마지막 20번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번 문제는요. 와, 이거 선거 결과 분석 문제가 나왔는데요. 사실은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고3들이 푸는 선거 결과 분석 문제에 비하면요. 정말 좀 베이직한 문제예요. 기본적인 부분인데 뭐 그렇다고 쉽다 어렵다로 선생님이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20번 문제를 푸는 연습이 되어 있어야 돼요. 20번을 여러분이 풀 수 있으셔야지 정치법을 실제로 수능 선택 과목으로 선택했을 때 더 어려운 내용까지도 풀 수 있어요. 20번을 못 풀면 당연히 나머지 내용도 풀지 못하겠죠. 20번은 베이직한 내용입니다. 우리 선거 결과 분석을 연습할 수 있는 기본 중에 기본.
한번 선생님이랑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형적인 의원 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각국의 의회는 현재 지역구 의원 100명으로만 구성되어 있고요. 선거구는 총 100개래요. 아, 우리 여기서 많은 거 할 수 있다? 선거구가 100개야. 근데 지역구 의원 100명으로만 구성되어 있대. 100개에서 100명이 나와. 한 개에서는 한 명만 나와. 그럼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현재는 소선거구제를 의미하는 거겠죠. 각 선거구에서는 유효 득표 중 다른 후보자보다 한 표라도 더 많이 획득한 후보자가 당선된대요. 그렇다면 이건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상대다수 대표제를 의미하는 거겠죠. 각국의 현행 선거제도에 따른 최근 의회 의원 선거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역구 득표율이 이렇게 등장하고 있고요. 지역구 의석 수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개편안을 논의하고 있대요. 개편안은 어떻게 논의하고 있대요? 지역구 선거구 수와 지역구 의석 수는 그대로 유지한 채 무엇만 도입한다? 비례대표 100석을 추가한다. 이 비례대표는 어떻게 구성을 한다? 정당의 지역구 득표율에 비례해서 배분한다. 이게 무슨 의미가 되는 거냐면요. 정당의 지역구 득표율에 비례해서 배분한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럼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례대표 의원은, 비례대표 의석수는 개편안을 한번 여기다가 최근 의회 의원 선거 결과에다가 적용해 봤을 때입니다. 비례대표 의석수는 각각 몇 석이 나오는 거예요? 40석, 38석. 왜? 비례대표 의석수 100석이잖아요. 이 100석을 득표율에 비례하는 거니까 19석, 3석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정리되셨어요? 그러면 개편안을 정리해봤을 때 총 의석수는 어떻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A, B, C, D 정당이 각각 둘을 이제 합쳐주시면 되는 거겠죠. 96석. B 정당은 몇 석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68석. 요렇게 둘을 합쳤어요. 요렇게 둘을 합쳤어요. 33. 요렇게 둘을 합쳤어요. 3석. 되셨죠? 이렇게 총 의석수는 이제 개편안에서는 200석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되셨죠? 자, 그럼 이제부터 바로 1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선거 결과 C당과 D당 모두 유권자의 의사가 과대대표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과대대표의 의미가 무엇이죠? 득표율과 의석률을 비교했을 때 내가 득표한 것보다 의석률이 더 큰 것을 과대대표라고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최근 의회의원 선거 결과를 살펴보면요. C당과 D당 모두 어떤 결과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득표율이 더 의석률보다 큰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득표율이 의석률보다 더 큰 모습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과대대표가 아니라 과소대표되었다라고 찾을 수 있는 겁니다. 1번 잘못된 설명. 자, 이제 2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편안의 경우 유권자는 1인 2표를 행사하지 않습니다. 왜? 여기가 포인트였어요. 비례대표 의석은 그냥 지역구 득표율에 비례해서 배분하는 거예요. 이미 지역구 득표율, 지역구 선거 결과를 가지고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거기 때문에 1인 1표를 행사한다라고 정리할 수 있는 거겠죠. 3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편안의 경우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인해서 사표가 늘어난다. 나머지는 다 그대로 있는데 비례대표제를 도입한다고 사표가 늘어나는 거 아니겠죠. 여전히 소선거구제 그대로 가고 있고 비례대표제를 도입을 한다면은 오히려 사표가 늘어난다라고 볼 수 없겠죠. 비례대표제는 뭔데요? 정당별 득표율에 비례해서 의석을 배분하는 거기 때문에 사표가 늘어난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되셨죠? 자, 이제 우리 4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선거 결과에 개편안을 적용한다면 A당은 B당과 달리 총 의석률이 증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A당의 총 의석률은 어떻게 변해요? 처음에는 56%였죠. 여기는 의석수니까 이거를 퍼센트로 바꾸면 56%가 되는 거겠죠. 56%였다가 개편안을 적용하게 된다면 48%가 되는 거겠죠. 그렇죠? 지금 이거는 총 의석수니까 총 의석률로 계산을 하면은 A당은 48%가 나올 테니까요. 이해되셨어요? 자, 이제 우리 B당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당은요, 총 의석률 개편안에 따르면은 34%가 나올 겁니다. 원래는 얼마였는데요? 30%였어요. 그 말은 4번 잘못된 설명이 되는 거겠죠. 왜요? A당의 경우에는요, 총 의석률이 감소하게 되는 거니까요. A당은 총 의석률이 감소하는 거니까요. 4번 잘못된 설명. 마지막 우리 5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연립내각 이거 어떻게 알아요? 이 부분이 포인트였죠. 의원 내각제. 자, 이제 우리 개편안을 최근 의회 의원 선거 결과에 적용한다면은 이러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C당의 경우에는요, 의석률을 한번 따져보게 되면은 16.5%가 나오고, D정당은 1.5%가 나오게 되는 거겠죠. 중요한 거. 어쨌거나 지금 이 결과 과반 의석을 차지한 정당. 과반이 뭐냐면은 절반을 초과하는 거예요. 과반 의석을 차지한 정당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말은 의원 내각제인데 과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없다라고 하는 거는 연립 내각이 구성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겠죠. 과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없기 때문에 연립 내각이 구성되는 겁니다. 의원 내각제를 채택하고 있으니까. 따라서 20번의 정답은 몇 번? 바로 5번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랑 마지막 20번 문제까지 해서 쭉 한번 풀어보았습니다. 이 문제들 선생님 총평 때도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의 개념의 빈틈을 찾을 수 있고 앞으로 정치화법을 선택할 수 있는 좋은 밑거름이 될 겁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정치화법의 박민아였습니다. 안녕.